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가 탄핵 정국의 운명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87일 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늦춰지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굵직한 재판들이 몰려 있습니다. 24일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어 수요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26일 곽종근을 시작으로 27일 김용현과 노상원, 28일 여인영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탄핵 정국을 뒤흔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수기가 길어지면서 아예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여기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루어진 5분 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 국무회의가 위법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당할 정도로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판단해 결정문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국회 대리인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도 탄핵 사유를 수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서왔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사유 변경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같은 쟁점이 있는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지금까지 사실 여러 이유들을 추측을 했고 또 그 JTBC에서 준비하신 이제 질문 뒤에 나오겠지만은 의견을 조율한다던가 보충 의견을 쓴다던가 이런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시기를 고려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기를 고려했다고요? 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지금대로라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한다면 부총리 대행에서 다시 총리 대행으로 한 번 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관리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도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일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일정 부분 선거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고 이런 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 판단이시네요. 예,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에 관여해서 그 선거 관리를 두 사람이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진 않았겠지만 예.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 대립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하나 예민하게 여론이 반응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고려는 뭐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 공보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저녁 6시쯤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선거 일정을 공지하지 않는다,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알렸어요.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알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뭐 현장 취재하면서 저런 공지를 잘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지금 워낙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워낙에 말이 없는 것 아니니까 예. 언제 선고를 하겠다도 아니고 선고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에서의 어떤 추측, 이번 주 금요일은 한다, 여기가 예언 성지다, 뭐 이런 것까지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금요일 날 안 했을 때, 적어도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한다면 어제까지는 공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선고를 안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 같고, 예. 그것은 불필요한 어떤 오해와 뭐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비난 이런 것은 미리 예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헌재가 지금 어느 상황일까요? 평일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아니면 평일을 마치고 평결 정도를 남겨놓고 있을까요? 거의 뭐 평결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이라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일으킨 구체적인 행위들, 팩트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의 어떤 조항인지 뭐 그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예를 들어서 의회 민주주의와 상권분리 위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텐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결정문을 쓰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쓸지 그것 정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것이지 뭐 실체적인 내용의 가부를 지금 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 질문 드렸냐면 뭐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라거나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다 안 끝났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물론 100% 팩트를 담고 있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판단된다,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용 기각 이런 큰 방향성은 정해졌고 그 안에서 보충 의견 혹은 뭐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담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이다 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죠.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안 죽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죽인 것 같아. 뇌물을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뇌물을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받아갔을 것이다 아니다. 어쨌든 진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고요. 특히 탄핵재판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 건 명백합니다. 이건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근데 재판관들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기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는 뭐 파면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이 다 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 수준과 그것이 지향하는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는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예. 그 토론을 해가면서 그 재판관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은 인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재판관님 생각하시는 수준은 기각이 맞아요. 이 정도의 최종 결론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것조차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토론 과정이 이제 평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해서 상대는 기각인데 나는 인용이다라고 해서 서로를 설득하는 것. 예. 의견을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판관의 입장까지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을 가져와야 뭐 위헌을 하든 아니면 탄핵 인용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설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본인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다는 얘기를 끝까지 잘 안 합니다. 내심의 의사를 비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번 말하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계속 방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오히려 그 입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최종 결론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인지 기각인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부분이라는 것은 최소 공배서거든요. 재판관들이 나는 거기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는 그 이유에 무엇을 넣을지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의견에 어디까지 넣을지를 두고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